안녕하세요. 한나TV 최한나입니다. 자, 그리고 에듀윌 사시만국사 최한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 준비하면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총정리 뭐 이거밖에 도와드릴 게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능검도 시험 보기 전 이틀 전에 쫙 정리를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도 좀 그렇게 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너무나 무한한 양이 있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저희 학생들한테 지금 프린트 나눠줬잖아요. 오늘은 바로 사회경제문화사를 진도를 나갈 겁니다. 이 사회경제문화사는 사실 제가 막 되게 많이 설명할 내용은 없지만 어떤 식으로 암기해주면 좋은지 어떤 게 중요한지 한 번 더 쭉 훑어주는 식이고요. 여러분들이 무한 암기하시고 반복하셔야 됩니다. 문화사 부분은 헷갈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계속해서 반복하고 막판 체크용으로 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정치사 파트가 워낙 중요하고요. 정치사 파트에서 거의 70%가 나온다고 봐야 되고 이제 나머지 사회, 경제, 문화사에서는 문화사 파트에서 아마 이제 좀 약간의 좀 어려운 문제, 킬링 문제가 문화 파트에서 주로 나오니까요. 꼭 한 번씩 확인을 하셔야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이제 신분제도사부터 살펴볼게요. 여기가 워낙 쉽죠? 신분제도사야 뭐. 신분제도니까. 그런데 이제 용어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제 부여,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대가들이, 특히 부여에는 이제 마가우가, 저가구가 이러한 대가들이 사출도를 다스렸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너무 중요하다. 자, 그리고 이제 대가들이 지배층, 귀족층이라 할 수 있고, 피지배층은 호민입니다. 부유한 호민이 있고, 하호는 농업에 종사하는데, 하호는 아주 낮은 평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밑에 노비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고, 고대 지배층,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게르부 고씨가 이제 왕이 됐었죠. 그리고 오부의 귀족이 있었습니다. 게르부, 전로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부여는, 백제는 부여씨의 명칭을 썼다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것이 이제 고구려 계통도 될 수 있어요. 고구려가 부여로부터 왔고 그리고 고구려로부터 백제가 왔기 때문에 왕씨를 부여씨라는 왕족의 성을 사용했고 그리고 성왕 때 이제 국호를 남부여로 바꿨던 그런 부분에서도 뭐 고구려 계통이란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실제로 백제는 부여융, 부여풍 이런 식의 왕족 성씨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팔성의 귀족이 있었고요. 신라는 엄격한 골품제를 정비했던 왕은 버풍왕이었죠. 버풍왕 때 골품제의 색깔, 옷 색깔 뭐였어요? 자, 비, 청, 황. 뭐 요거 시리즈 있잖아요. 고이왕은 자비청, 고이 자비를 청한다. 고이왕은 자비청, 버풍왕은 자비청왕. 고려 광종은 자담비녹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신라의 육두품으로 넘어가면 신라의 육두품에 관련된 명칭이 좀 애매하게 선지로 꼬아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육두품은 육관 등 아참까지밖에 승진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승진이 안 돼. 그러니까 불만이 있었다. 그래서 이들은 주로 통일신라 때는 당나라의 빈곤과에 급제한다든지 학문과 아니면은 이제 이런 종교 분야에 주로 힘썼다. 자, 등란이라 부르기도 했으며 그리고 이제 통일 후에 중위제로 적용을 했지만 어차피 이제 뭐 사중으로 나눠서 조금 더 올라가는 것 뿐이지 역시나 아찬 이상은 못 올라가니까 그닥 효과는 없었다는 거죠. 자, 원효, 1심4상 원효도 육두품, 원효의 아들이었던 설총, 신문왕에게 화왕계를 바쳤던 설총도 육두품, 강수 같은 경우에는 외교문서에 능했으며 불교를 세외교다, 세상 밖의 종교다 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최치원도 육두품으로 불만이 많았죠. 뭐 개원필경 뭐 이런 거 남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로 넘어갈게요. 고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벌 귀족들이 있잖아요. 사실 고려의 귀족은 순서가 있어요. 호족이었다가 문벌 귀족 이었다가 무신이었다가 권문세족이었다가 신진사대부 막판에 이제 신흥 무인세력 나타나고 이제 조선 건국하는 고러한 흐름이 있는데 자, 문벌귀족을 봤을 때 음서와 공음전이라는 이제 그런 귀족적인 혜택이 있었다. 중류층, 잡류, 서리보다 낮은 잡류, 그리고 궁중일을 하는 남반, 하급군인 군반, 지방에서 일하는 서리는 중앙에서, 지방에서는 향리. 그리고 특히 이 고려의 향리는
그나마 속현이라든지 향소부곡을 실질적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권력은 있었다. 그런데 조선시대가 되면 조선시대 향리는 세습적 아전으로 격화됐다는 말이 중요하죠. 자, 그리고 고려에서는 양민이 백정농민 중요합니다. 백정농민. 이게 이제 이 백정이란 용어가 고려 때는 이제 정호, 이제 백정이란 건 관직이 없다, 뭐 이런 식의 농민이라는 의미였는데, 이것이 조선시대가 되면 세종 때 사군육진 개척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여진족들을 귀화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여진인들도 백정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러면서 백정이 갑자기 도축업자로 이렇게 좀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고려 때의 백정은 농민이다. 요거 좀 알아두시고, 향소부곡민. 이들은 양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차별을 받는 곳이다. 지역차별. 자, 천민은 뭐 일천즉천, 한쪽이 천하면 즉 천하다, 뭐 매매, 뭐 상속, 뭐 이런 식의 약간 물건처럼 대우받았다. 자, 그 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에 양반은 원래 문반, 무반 이 양쪽에 있는 양반을 의미하는 것인데 점점점 계층화됐다고 했죠. 구격을 면제받았다. 그 다음에 중인, 원래 법제적으로는 양천제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사신분제로 운영이 됐죠. 뭐 기술관, 좁게는 기술관, 서리, 향리, 그리고 서얼도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상민, 농민, 신량역천. 신량역천은 직업적인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고, 향소부곡민들은 지역적인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죠. 자, 천민은 이 중에서 특히 외거노비는 주인에게 신공만 바치면 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고, 뭐 나중에 좀 자유로웠다. 자, 넘어가실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분제의 동요. 이러한 신분제도가 조선 후기에 아주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조선 후기의 신분제가 이런 식의 역피라미드가 나타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양반이 많아졌다. 자, 그리고 중인, 그리고 뭐 상민, 천민. 뭐 천민이 적어진 것도 뭐 이제 순조 때 공노비 해방도 영향이 있고요. 양반 같은 경우는 부유한 분홍층들이 양반의 족보를 구매한다던가 공명처, 뭐 납속책을 통해서 양반의 수가 많아졌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역피라미드가 나타날 정도로 신분제가 동요되었다. 양반층의 분화 명칭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권력을 갖고 있으면 권반, 향촌에서만 권력을 유지하면 향반, 몰락, 양반은 잔반입니다. 자, 분홍층들, 부유한 농민층이 공명첩을 산다든지 납속책 기부를 한다든지 족보 위조와 관련된 명칭, 뭐 예를 들어서 뭐 환부역조. 환부역조는 조상을 바꾼다. 아니면 뭐 사칭한다, 유학이라고, 모칭 유학. 뭐 이런 식의 용어가 나오면은 이제 분홍층들이 양반의 신분을 샀다. 자, 이런 식으로 양반 신분을 획득하였다. 그 다음에 중인으로 넘어가면은요. 자, 중인은 서울들의 통청운동, 우리들도 청요직에 진출하게 해줘라. 예를 들어 청요직, 삼사와 같은 높은 관직에 오르게 해줘라. 라고 막 요청을 해요. 그랬을 때 이제 정조 때 조금 서얼을 내가 사용하겠다라는 서얼 허통정목을 발표하는데, 정조에 이렇게 서얼을 쓰겠다는 의지, 바로 규장각, 검서관에 박제가, 유득공, 뭐 서이수, 이덕모와 같은 사람들을 사용했다라는 그런 부분. 막 초기 문신제도 하급 관리여도 똑똑하면 사용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능력 위주로 이렇게 좀 바뀌었다가, 철종 때 신해허통 중요하죠. 신해허통 때 이제 드디어 청요직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중인들의 이 소청운동은 결과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죠. 무슨 날파리가. 네, 경공하지 못했다. 자, 그 다음에 노비로 넘어가면 노비종모법, 영조 때 노비종모법은 어머니가 양인이면 어머니 신분으로 이렇게 좀 노비의 수를 줄이려고, 양인의 수를 늘리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영조 때 노비종모법, 이것이 속대전에 법제화됐다. 정조는 도망가는 노비 잡지 말아라, 노비 추세 폐지, 뭐 이런 거 있었고요. 꼭 암기해 주셔야 되는 건 영조 때 노비종모법과 순조 때 공노비 폐지 1801 중요하죠. 그러다가 1차 가보개혁 때 드디어 이제 노비제 모두 혁파, 신분제 혁파 되면서 노비제가 없어졌다. 자, 분홍층이 이제 양반이 됐어. 그런데 나는 관직이 없는 거야. 양반이지만 명예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관직을 얻겠다. 그 유양소가 이때는 향청이라고 부르는데, 이 향청에
좌수와 별감직을 얻겠다. 그래서 이 신양들이 좌수와 별감직을 얻게 되는데 이때 이제 수령과 결탁했다는 건 뇌물 같은 거 주면서 이제 결탁했다는 거고 이래가지고 신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제지사족들, 기존 사족들은 구향이 되는 거고 이러한 신양과 구향의 싸움이 바로 향전이다. 자, 이 말은 즉 이 유양소가 이제는 수령과 향리를 좀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아예 없어졌으며 유양소의 기능, 향청의 기능이 그냥 뭐 세금 거둘 때 자문기관으로 좀 이렇게 전락됐으며 수령과 향리를 견제할 것이 없어졌다. 그러면서 더욱더 이제 삼정의 문란이 더 심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조선 후기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와 가족의 조선의 가족제도. 요거는 쉽지만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집중해서 봐주세요. 그러니까 여성의 지위가 이제 조선 후기가 돼서 낮아졌고, 고려부터 조선 전기까지는 여성의 지위가 다소 높은 편이었다라는 거. 자, n분의 1 자녀 균분 상속, 그리고 태어난 순으로, 출생순으로 기재하죠. 여성의 재가도 허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성의 재산도 어느 정도 인정해줬고요. 여성이 호주가 될 수 있었으며, 남자가 여자네 집에서 사는 처가살이가 일반화됐어요. 예를 들어 이규보가 처가살이를 하면서 장인어른이 죽다니 저는 어떻게 삽니까? 뭐 이런 식의 사료도 있고 음서의 혜택도 외가 때까지 야무지게 받았다. 하지만 이게 조선 후기가 되면 바뀌게 되죠. 자, 그리고 이게 조선 전기까지 유지가 됐기 때문에 조선시대 성종 때 있었던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족보 안동 권씨 성화보 보면은 여기에 윤회봉사와 외손봉사가 있어요. 양자를 드리는 풍습이 없고요. 자, 이런 식으로 윤회봉사라는 건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손봉사 같은 경우에는 여자네 쪽, 외가 쪽에서도 여자 쪽에서 여자 쪽 친척도 제사를 지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외가 쪽도 제사를 지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남자가 아니어도 여자도 제사를 지낼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안동권시 성화보 요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선 후기로 넘어갈게요. 조선 후기에 보수적으로 바뀌게 된 이유는 외란과 호란을 겪으면서 더욱더 지배층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유지하고 가문을 좀 중시하는, 그러면서 성리학을 좀 강화하면서 주자가래를 중시하는 그러한 분위기에서 제사를 중시하는, 그래서 부계 중심의 가족제도, 막 종갓집 중시하고 그러면서 친형제, 시집살이 일반화되죠. 장자가 제사를 책임을 지면서 상속에서도 장자가 거의 받는 우대를 받습니다. 상속 우대. 여기서 오타가 발견됐네. 상속 우대. 그 다음에 양자를 이방하는 분위기가 나타났고요. 자, 호적의 남녀순으로 남자를 먼저 기재했다. 여성이 호주가 될 수 없었고 제가 금지. 자, 그럼 여성이 호주제가 될 수 있도록 호주제를 폐지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죠. 자, 넘어가고, 자, 민정문서 보시도록 할게요. 이 민정문서는 사실 통일신라의 경제 파트에선 민정문서 말고 나올 게 딱히 없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자, 통일신라의 민정문서는 신라장적이라고도 하고, 뭐 신라촌락문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바로 서원경, 청주와 관련이 되어 있다. 4개 촌락 대상으로 토지의 크기와 인구수와 뭐 소와 말의 수, 뽕나무, 잣나무, 막 이런 식으로 유실수들, 막 이런 것들을 파악을 했는데 이 이유는 만든 목적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세금을 야무지게 조세징수와 노역징발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촌주가 매년 조사는 해요. 그런 다음에 작성은 3년마다 작성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대가로 촌주를 위한 전답이다. 촌주 위답을 받는다. 자, 그리고 요거가 좀 어려운 선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인구는 남녀별, 연령별 6등급. 호는 인정의 다과, 인정의 많고 작음, 다과, 많을 따 적을 과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9등급. 그래서 인구는 6등급 인육, 호는 9, 호구니까 호구조사, 호구, 인육호구, 인육을 뺏기면 호구지, 인육호구 이런 느낌으로 인육호구로 꼭 외워주시고, 연수요답은 이게 제일 많이 이제 있기 때문에 정전으로, 백성들의 정전으로 추정하죠. 정전은 누가 지급? 성덕왕이 지급. 자, 그리고 내시령답은 지방관, 내시령이라는 지방관에게 준 것이고, 촌주를 위한 전답, 촌주위답, 관청경비는 관모답, 그리고 공동마밭 마전이 있었다. 민정문서 요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고려의 수취제도 볼게요. 고려의 수취제는 사실 여기서 나오진 않고 주로 전시과에서 나오는데, 자, 국가 재정은 운영을 할 때 양안과 호적을 어디서 작성하느냐? 호부에서 작성한다. 2호 예병 현공의 그 호부. 자, 3사가 이제 회계를 맡는다. 곡식의 출납을 담당한다. 이 고려 때의 3사는 단순한 회계지만 조선시대 3사는 언론기관이다. 그 다음에 조세는 농과 밭으로 구분해서 비옥도에 따라서 3등급, 그래서 10분의 1을 걷어요. 자, 곡물은 집집마다 토산물, 그 지역 특산물을 걷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조세보다 부담이 컸으며 상공과 별공이 존재했다. 상공은 이제 상공은 정해진 기간에 정기적으로 걷는 것이고 별공은 수시로. 자, 역은 16세에서 59세가 맞긴 하죠. 왜냐면 60세는 면제기 때문에 정확히는 16세에서 59세 정남의 노동력을 동원한다. 군역과 요역. 자, 조선의 수취제제, 여기서부터는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조선의 수취제제, 수취체제, 수확량의 10분의 1을 걷는데, 풍흉에 따라 이 경차관이 직접 관리가 가서 오늘 이번에는 흉년이니까 조금 깎아줄게, 손실액을 좀 정해줄게, 이런 식으로 답사를 해가지고 눈으로 보고 손실액을 정한다라는 답험 손실법, 요거는 고려 말부터 공양왕 때부터 했던 건데 이것이 좀 애매하다. 자, 그래가지고 세종 때 공법이 만들어졌죠. 비옥도에 따라 다른 자를 사용한다. 이거는 다른 자. 그런데 이런 비옥도라던가 풍흉이라던가 이거를 사람이 판단을 하다 보니까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공식적인 법을 만들자. 공법. 그래서 세종 때 공법 만들죠. 전분 6등, 연분 9등. 자, 전분 6등은 비옥도에 따라 다른 자를 사용해요. 그래서 계산할 때는 연분 9등에 맞춰서 상상년부터 하하년까지 최저 4두에서 20두까지 2두씩 늘어나는데 그걸 이제 계산해주면 되는데 공무원 한국사에서 계산 문제가 나오진 않을 겁니다. 최저 4두부터 20두까지 걷었다. 비옥도는 수등 이첩법, 역시 다른 자를 사용했다. 길이가 다른 자. 자, 그 다음에 좋은 제도로 이제 각 지역에 이제 조창에서 경창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요. 함경도, 평안도, 제주도 익류지역 중요합니다. 함경도, 평안도는 사신접 대비나 국방비로 사용했고, 제주도는 그냥 멀어가지고 이제 익류지역이죠. 자, 그리고 이제 주로 운반하는 월을 얘기한다면 보통 2월에서 5월에 운반을 했다. 6월달부터는 장마 오죠. 자, 그리고 가을에는 비가 안 오고요. 겨울에는 얼어요. 그래서 2월부터 5월달에 주로 이동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납은 집집마다 토산물을 징수를 하는데 납부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거 뭐야, 사과가 너무 흠집이 많잖아, 당도가 떨어져, 막 괜히 막 핑계를 대가지고, 아니면은 막 전복이 나오지 않는 막 산골에서 전복을 내라고 한다던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박납의 폐단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박납의 폐단, 다른 지역에서 사다 내다 보니까 10,000원이면 끝날 거로 막 100,000원을 걷는, 10배를 걷는 그런 폐단이 나타나게 되고, 뭐 요러한 것 때문에 대동법 나타나죠. 그리고 요 박납의 폐단과 관련해서 조식이 이제 서리 망국론, 뭐 이런 거, 서리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뭐 이런 것과도 박납의 폐단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 서리냐? 이제 서울 중앙의 서리가 시전상인하고 이렇게 딱 결탁해가지고, 나으리 이번에 막 굴비가 남는데 굴비를 좀 이렇게 특산물로 거두면 안 될까요? 뭐 이래서 서리가 굴비가 많이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막 산골 지역에서 갑자기 굴비를 걷게 하고, 굴비가 안 나오는데 어떡하죠? 그럼 굴비를 내가 사다가 내면 되잖아, 막 이런 느낌으로 막 이렇게 서리, 뭐 경절이들, 뭐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서리가 좀 주도했다라는 부분에서 이 박납의 폐단, 서리 만국론과 관련이 있고요. 자, 역은 16세에서 59세, 이제 60세라고 상관은 없어요. 근데 60세 때 면제가 맞으니까. 세조 때 정군 보인, 요거 세조 때 보법 만들었죠. 그리고 진관체제도 정비했고요. 자, 조선 후기, 이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해결을 합니다. 자, 그래서 조세, 양난으로 농경지가 황폐해지고 결국에는 최저로 내다 보니까 그냥 아예 액수를 정해놓자. 영원히 정했다. 영정, 인조 때 영정법. 이제는 전세를 액수를 정해놨다. 전세의 정액화. 그래서 1결당 4에서 6도로 고정했다라는 겁니다. 변동하지 않고 고정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납 같은 경우는 박납의 폐단으로 너무 부담이 크니까, 아니 그럴 거면 어차피 다른 데서 사다 낼 거면 쌀로 내라. 자, 그래가지고 대동법, 막 그 전에 수미법을 건의했던 사람들이 많았죠. 조광조도 수미법, 이도 수미법, 유성룡도 수미법. 자, 그래서 가오에서 이 토지 기준으로 호마다 걷는 거는 불공평해요. 집집마다 잘 사는 집도 전복 10개, 못 사는 집도 전복 10개. 그럼 너무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많은 사람이 더 내라,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내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결수에 따라서, 토지 결수에 따라 냈기 때문에 이제 공납이 전세화됐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공납의 전세화.
전세, 토지세처럼 돼버렸다. 쌀포 동전으로, 원래 쌀이 이제 기본인데 쌀이 안 나오는 곳은 포나 나중에는 동전, 화폐로 내기도 했다. 1개월당 12도를 걷었다. 자, 군역은 군역의 요역하러 막 군역에 이제 막 막노동만 하니까 사람들이 안 하고 군역을 기피해서 다른 사람, 노비들을 다시 나 대신 보내는 대립, 뭐 방군수포, 군포로 때우는, 이러다가 그러면 그냥 군포로 이피를 내라. 중종 때 군적 수포제, 요거 이피를 내다가 요거를 50% 깎아주는 게 바로 균역법이죠. 영조 때 균역법. 대동법은 광해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100년이 걸렸고, 전국 확산된 건 숙종 때. 자, 균역법 2필에서 1필로 줄여줬잖아요. 이 줄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족분을 마련해라. 그래서 결작과 뭐 선무, 군간포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대 토지제도. 자, 신문왕 때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 폐지한 거 너무 중요하죠. 신문왕의 업적에서 한번 나왔었죠. 자, 노급은 수족권뿐만이 아니라 노동력도 증발할 수 있어서 그것이 군사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폐지했다. 성덕왕 때 정전 지급. 자, 그 다음에 경덕왕 때 노급 부활. 그러다가 한번 나왔던 선지인데요. 소성왕 때 뭐 청주 건호연을 뭐 국학상의 노급으로 삼았다. 뭐 실제로 뭐 노급이 부활됐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뭐 소성왕 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렇구나. 자, 고려의 토지제도, 여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전시과를 확실히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 순서. 태조 때 역분전, 경종 때 시정전시과, 목종 때 개정전시과, 그리고 문종 때 경정전시과 왕하고 짝짝꿍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역시 개경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죠. 고려의 수도는 어디? 개경. 역시 개경 이렇게 외워주시고 앞글자 따서. 자, 그리고 태조의 역분전 같은 경우에는 공에 따라서 나눴다. 공신들에게 나눠줬다. 농공행산정이다. 공을 논해서 상을 준다. 공로와 인품 기준으로. 그래서 요 인품이라는 것이 시정전시과로 이어지는 겁니다. 시정전시과는 경종 때 광종, 태해정, 광경성, 광종 다음에 경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광종 때 정해졌던 이 사색 그 공복, 요 자단 비록에 맞춰서 요거를 우선으로 하고 관품과 인품을 받다. 근데 이제 이 전현주 관리에게 관품과 인품을 주는 게 이 인품이 좀 애매하다. 그래가지고 개정전시과는 관품만 보죠. 시정전시과 사료는 관품은 보지 않고 인품만 본다고 나오지만 그 보지 않는다는 소리보다 관품보다는 인품을 더 많이 본다라는 그런 식으로 사료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사료를. 자, 개목. 자, 목종 때는 전현직 관리를 주되 관품만 18등급 관품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군인전과 한회가가 존재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경정전시과는 이제 완성이 돼서 한회가가 소멸이 되고 다 18등급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가려지죠. 잠깐만요. 내가 가렸다. 네, 이렇게 해서. 자, 보시면은 여기 문종 때 현직 관리만 주고, 무관차별이 완화된 이유는 요 사이에, 자, 태해정, 광경성, 목현덕, 전문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현종이 중간에 끼는데, 현종 때 거란에 2차, 3차 침입이 있었는데 이때 거란의 침입에 격퇴하는 와중에 무관들이 많이 성장을 하면서 무관들에게 조금 더 지급률을 늘려요. 그래서 무관의 지급 액수가 좀 늘어나게 되면서 무관의 차별이 좀 완화됐다. 개정전시과는 솔직히 조금 무인들이 차별을 받는 상황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한해가가 소멸되고 조금 어렵게 나온다면 여기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별도로 정했다 해서 별정전시과라고 해서 여기에 두 가지가 포함이 되는데 무산계 전시와 별사전시라고도 합니다. 요것을 지급하게 됩니다. 무상계라는 건 무엇이냐면 문상계와 무상계가 있을 때 고려 때는 문관과 무관 모두 관직이면 문상계고 그냥 이 무상계는 솔직히 어중이 떠중이 뭐 탐라에 뭐 왕족 뭐 여진 추장 막 노병 막 이런 사람들이 무상계가 들어가는데 그들에게도 전시과를 지급했다라는 소리고요. 여기서의 또 별사전은 무엇이냐? 여기서는 승려와 직관에게 준 것입니다. 승려와 지리업자, 직관. 풍수지리 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에게 별사전을 줘요. 요거 기억해 두시고 조선시대랑 이따가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그럼 조선의 토지제도로 넘어가 보시면 조선의 토지제도는 이제 공양왕 때 고려 말에 과전법 이제 경기도 일대로 이제 신진사대부 조준의 주도로 이제 경기 일대로 정해졌죠. 전현직 관리에게 다 줬습니다.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는데 점점점 모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직전법을 실시하죠. 자, 수신전은 수신한 아내, 죽은 관리가 아내가
수신, 재혼을 하지 않았을 경우, 휴량전은 고아에게, 죽음 관리의 어린 자제에게, 고아에게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신전은 공신에게. 근데 이 별사전은 고려 때랑 좀 달라진다는 겁니다. 고려 때는 승려와 직관에게 줬지만 이 조선시대의 별사전은 중공신에게 줬기 때문에 3대까지만 세습을 하게 했다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서, 과전법은 전현직 관리 다 줬는데 모자라니까 세조 때 직전법을 실시하면서 뭐를 폐지해요? 수신전과 휴량전을 폐지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수관급자 잘 이해하셔야 돼요. 관청에서 거두어서 관료에게 지급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왜냐? 직전법을 하다 보니까 현직 관료에게만 주다 보니까 본인이 관리했을 때 너무 해먹는 거야. 더 걷는 거야. 막 그러니까 안 되겠다. 관청에서 거두어서 관료에게 직접 줘야겠다. 삥땅 치지 않도록. 자, 그러다가 결국에 직전법 폐지하죠. 명종 때. 그리고 이제 녹봉제. 현물로 줍니다. 1년에 2번 녹패를 제시하면 쌀이나 뭐 북어, 육포 막 이런 걸로 줘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녹봉제로 바뀌었다. 자, 그러면서 점점점 토지에 대한 그 지배 욕심, 토지 욕심만 더 심해져서 이때 이제 점점점 명종 때는 거의 지주전호제가 일반화됐다. 이제 지주가 엄청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지주가 있고 막 소장농들이 전호가 되는 그런 지주전호제가 일반화됐다. 자, 고려의 상호가 화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좀 암기를 해주실 게 있어요. 자, 개경과 서경에다가 시전을 설치하였다. 시전을 감독하는 경시서가 있었다. 시전을 감독한다. 물가 조절 같은 거 하면서 이제 막 그런 물가 조절은 상평창이고 경시서가 하는 사실 일은 매점 매석 막 이런 같은 거 막 금액을 막 올리려고 하는 그런 담합 같은 걸 막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병란도 이때 이제 국제무역항으로 코리아 알려졌다. 자, 그 다음에 화폐주조 여기 보면은 결국 유통은 성공하지 못하지만 성종 때 화폐 아주 진심인 숙종도 있고요. 성종 때 건흥준부는 최초의 철전, 최초의 동전, 최초라는 게 좀 중요해요. 최초. 이 성종 때 의외인 내용이 성종의 뭐 심호 28조, 뭐 유교 강화, 뭐 연등의 8관의 폐지 이런 건 너무 당연한 내용이지만 성종 때 거란의 1차 침입, 서희의 외교 담판 요거 의외인 거고 성종 때 건원중부도 좀 기억해 주세요. 요 화폐가 헷갈리면은 정말 많이 헷갈리실 거거든요. 이제 화폐를 세웠다. 최초다. 그래서 건원중부 기억해 주시고 숙종은 숙주 주전도감. 그래서 이제 의천의 건의로 주전도감을 만들죠. 그래서 활구, 이 활구는 뭐 은병으로 뭐 이제 뭐 지도를 본땄다, 뭐 한반도를 본땄다 이런 말이 나오고 사만통보중보, 해동통보중보, 동국통보중보 이런 식으로. 자, 해삼은 사실 동국통보 몰라도 해동통보, 사만통보, 활구 정도만 기억해 주셔도 좋아요. 요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충렬할 때 쇠은이라는 거 있었고요. 이 보초라는 건 지원보초라고 해서 원의 화폐입니다. 원나라 화폐가 우리나라에 왜 들어왔겠어요? 원 간섭기니까. 원나라에 이제 부마국으로 갈 때도 있었고, 막 그런 동로화 제도로 원나라에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이 보초가 필요했다. 자, 그 다음에 잠시만요. 흘렸어. 자, 그 다음에 보초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충혜왕 때 이 음병을 조금 축소시킨 소음병도 있었다. 그렇구나. 공양왕 때 저화정도 좀 기억해 주시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고리대. 이 고려에는 특정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이자놀이를 하는 고리대가 성행을 했는데 다 보로 끝나죠. 장학이면 학보, 광학보 이렇게 막 머리가 빛난다. 승려들의 면학, 승려들의 교육을 위한 광학보. 제위보는 빈민구제 기금할 때 그 제자거든요. 그래서 빈민구제, 이거 광종이라는 거 좀 중요해요. 광종에 관련된 선지로 나올 수 있어요. 자, 불경경보, 뭐 팔관보, 뭐 금종을 만들었던 금종보,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자, 조선의 상업과 화폐. 자, 이 시전상인들은 이제 독점 판매권을 원래 갖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 시전상인들은 원래 개경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었는데 너희들 한양으로 와라. 이게 사실 자신의 상권이 이제 정확히 상권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동하라는 거는 아주 상인들한테는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렇지만 네가 만약에 온다면 그럼 독점 판매권을 주겠다고 그렇게 꼬드깁니다. 그렇게 해서 한양으로 오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 경시서는 여전히 있어요. 경시서는 세조 때 명칭이 평시서로 바뀌었다가 이 광무개혁 때 고종 때 평시권이라고 하기도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 이거는 이 독점 판매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정조 때 신해통공에서 나오죠. 정조 때 이 유기전을 제외한
이런 시전상인의 금난 정권을 폐지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 아까 대동법 때문에 공인이 나타났어요. 그 물건을 대량으로 막 사고 다니는 어용상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공인들이 특정 물건을 다루는 도구로 성장을 하는데, 아이 바로 밑에 써 있었네. 신해통공 정조, 금난정권 폐지 나오죠. 자, 이러면서 상업이 발달하고 전문 상인들이 사상이 발달하게 됩니다. 공인이 등장하면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했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자유로운 상인들 사상들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 한강에서는 경강, 수도 강강. 그래서 경강상인들. 한강으로 이렇게 세곡을 운반하고 유통을 맡아가지고 돈을 번 사람들이었고, 개성의 송상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이제 이쪽 지도를 굳이 안 그려도 이렇게 의주가 이렇게 있으면 의주, 개성, 여기 동래, 뭐 이런 식으로 돼요. 이제 부산. 그럼 동래는 이쪽으로 슉 가면 일본이에요. 대일무역을 해요. 의주는 이쪽으로 슉 가면은 대청무역을 합니다. 자, 그럼 개성은 중간에서 인삼을 가지고 의주에 가가지고 청나라 물건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일본 동래에 가가지고 일본 물건 갖고 오고, 그럼 일본 물건 또 청나라 이쪽에 의주에 갖다 주고, 막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서로의 물건도 갖다 주는 중개무역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다. 자, 그래가지고 이 개성의 통상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이런 복식부기, 사계치부라고 하는 것을 회계장부를 뭐 남기기도 하였다. 돈 잘 벌었다는 소리예요. 자, 그다음에 개성의 송삼은 이렇게 인삼을 다뤘다는 거 아주 중요하고요. 의주의 만상은 대청무역, 자, 동래의 내상은 대일무역, 평양의 유상도 유명했다. 뭐 이런 식의 사상이 발달했다. 자, 화폐 정리해 보면 태종 저화, 자, 사섬서에서 저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종 때는 해서체 조선통보죠. 해서체. 그 다음에 세조 때는 팔방통보 유엽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화살촉으로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인조 때는 팔분체 조선통보. 근데 이 인조 때 팔분체 조선통보가 상평청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상평통보라고 말하기도 했으며, 그리고 인조 때 무배자전, 글씨가 안 써있는 상평통보도 있었기 때문에 상평통보가 인조 때 처음 만들어졌다고 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상평통보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아마 출제가 잘 안 될 거고, 상평통보가 법정화폐가 되었다, 전국으로 유통되었다, 요게 확실하기 때문에 요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두 다 화폐를 사용해요. 그럼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한테 돈을 꺼주고 이자놀이를 할 수 있고, 재산 축적용으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화폐가 모자라게 되는, 시중에 돈이 많이 안 도는 전황이 발생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이때 아예 화폐는 사치를 조장한다, 없애라, 막 이런 식으로 이익은 패전론을 주장하지만, 박지원은 안 써서 그런 거다, 오히려 많이 써라, 이런 식의 용전론을 주장합니다. 이렇게 이익과 박지원은 이런 부분에서 생각이 달랐고, 한전론에서도 토지 소유에 대한 한전론에서도 이익은 토지 소유의 하한선, 영업전을 주장하면서 최소한의 토지를 주장을 했고, 박지원은 한전론의 이 상한선, 최대 얼마까지, 요거 중요하죠. 상한선. 자, 그 다음에 지대 방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타도. 자, 타조법에서 도조법인데요. 요건 무엇이냐? 자, 타조법은 이 야구 타율을 생각해 주세요. 50% 정률제, 무조건 적어도 뭐 50%, 내가 열심히 일해도 50%, 열심히 안 해도 50%가 능률이 떨어지는 거야. 열심히 하면 뭐해? 절반을 뚝 떼줘야 되는데 아깝잖아요. 자, 그리고 이때는 지주의 간섭이 심했어요. 왜냐면 내가 절반 가져가야 되니까, 여기 놀고 있냐? 막 이러면서 열심히 해야지, 막 이런 식으로 간섭을 하고, 그런 분위기에서 신분적인 관계였단 말이에요. 절반을 가져간다, 반수제, 병작 반수제, 2분의 1을 가져간다 소리입니다.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많은 소작쟁이들이 막 일어나면서, 우리가 솔직히 우리가 농사 안 지면 지주도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농업도 좀 발달하고 이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딜을 하는 거죠. 나으리, 작년에 100가마 드렸으니까 올해 120가마 드릴게. 그럼 20가마 더 가주는 거 아니냐? 액수 정해놓자. 오케이, 콜. 지주도 콜. 그래서 지주도 이제 120가마 이제 완전 확정됐으니까 간섭 안 해도 되고 풀이한 거죠. 그러면서 능률이 늘어나는 거야. 왜냐면 120가마 주기로 했으니 정말 뼈 빠지게 더 열심히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150가마, 토탈 300가마를 농사를 졌다고 치면 120가마만 주면 난 180가마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액수를 정해놓는 딜을 한다. 일정 액수로 지불을 하게 되고, 실제로는 이제 지주가 가져가는 게 적어지고, 좀 이제 소작농들이 좀 더 가져가게 되는 3분의
3분의 1 정도로 가져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점점점 지대로 화폐로 내게 되면서 소작인들에게 좀 더 유리해지고 좀 경제적 관계가 되면서 소작인들이 경작권이라던가 아니면 그 땅의 일부 소유권, 도지권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 땅을 나는 10년 경작할 권리를 가진다. 뭐 이런 식의 경작권도 가지게 되었다. 자, 이제 뭔가 생각할수록 뭔가 어렵고 머리가 아픈 조선의 성리학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황과 이인은 비교하는 부분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쉽게 나오면 서원과 향약을 물어볼 거고 어렵게 나온다면 그들의 저서라던가 성리학적인 이론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조선의 성리학자 중에서 이제 간단하게만 암기해주면 되는 인물들. 서경덕, 일평생 처사로 살았다. 뭐 서경덕은 송도의 삼절로도 유명한 뭐 황진이, 서경덕, 그리고 개성의 그 박연폭포 뭐 이거 세 가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주기론, 서경덕도 기를 되게 중요시했고 불교와 노장사상, 다른 사상에도 조금 개방적이었으며 기이원론을 주장했고 우주는 무한하면서 뭐 무한한 원자로 되어 있네 뭐 이런 식의 좀 기를 중요시하는 태어설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이익에 영향을 끼쳤고요. 조식, 자, 남면 조식 같은 경우에는 노장 사상에 개방적이며 요거 기억해야 돼요. 경과 의를 새겨준 뭐 이렇게 칼을 찬 선비 막 이렇게 얘기하죠. 경과 의를 중요시했단 말이 나오면 조식입니다. 그러면서 조식은 실천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조식의 제자들이 북인들, 주로 의병장들, 곽재우, 정인홍 같은 의병장들이 많죠. 자,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정인홍 같은 인물이 우리 스승님 정인홍이 우리 회제 이연적과 퇴계 이황, 이연적과 이황 내리고 조식 올려 막 이런 식으로 회퇴 변척소 주장했다가 이게 이루어지진 않죠. 아무튼 그 회퇴 변척소와 관련된 인물이 조식입니다. 조식을 올려라 문묘에. 자, 서리만군을 아까 설명드렸죠. 이거 그 박나배 패단과 관련해서. 자, 이황과 이인은 다소 자세히 보겠습니다.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요. 자, 이황은 이를 중시해요. 이는 귀한 것이고 기는 천한 것이다. 이와 기는 따로 나눠져 있다. 이원론 따로 나눠져 있다. 이와 기는 여기서 따로 발한다는 게 이기호발설입니다. 따로 이와 기는 따로 국밥이다 요 소리예요. 이는 귀하고 기는 천하다. 그래서 인간의 심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고 착하고 이로운 건 이다. 기는 좀 안 좋은 거다라고 봤어요. 이상주의적인 그런 내용이고 기대승은 그렇지 않다. 이와 기가 동시에 발할 때도 있다. 이런 식으로 둘이서 거의 한 18년간을 막 편지를 주고받잖아요. 사단칠정 농쟁이 있었다. 요거 이황과 기대승. 자, 기대승이니까 기대승은 좀 더 기를 중시하는 거지. 자, 성악 10도 10개로 도식화했다. 이황은 아주 친절하게 선조에게 이 성리학의 그런 기본 이론을 그림으로 설명해가지고 마인드맵처럼 표현해가지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요거 선조 때 성악 10도. 전승로변은 중종 때 들어왔던 이 양명학을 좀 비판한 것입니다. 그것도 제 선조 때 비판한 거예요. 전승로변 양명학 비판. 여기 내가 뭐 흘리고 나서 글씨가 잘 안 써지네. 자, 양명학 비판. 그 다음에 주자서절료. 이건 주자의 글을 이황이 이제 좀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함으로써 이것이 일본으로 전달이 돼서 일본 통신사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나서는 일본에서 이 퇴계집이 엄청 유행을 하게 되고 막 일본에서 이황 선생님을 막 칭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동방의 주자다. 동방의 주희다. 막 이런 식으로. 동방의 주자란 말이 나오면 이황.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암기해 주셔야죠. 안동의 도산소원, 황도, 이황, 황도. 자, 그리고 예안향야. 이황은 글을 너무 많이 읽어서 눈이 노래졌다. 황안 뭐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던가. 이황, 황도, 황안, 도산서원, 예안향양, 이황, 반드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외워주세요. 자, 동인계열이고 나중에 또 남인계열로 간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주리론적 주기론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기도 중요시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주리론도 인정하면서 주기론도 중요시했다는 의미고, 이론론적 이기이원론이다. 이와 기가 동시에 나올 때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통기공, 요게 더 중요합니다. 이는 통하고 기는 국한된다는 소리인데, 여기서 기는 국한된다라는 것이 기는 특수
흡수하고 그때그때 변화한다. 기의 변화, 이런 변화를 중시하다 보니까 이것이 전반적으로 개혁을 중요시하는 분위기로 갑니다. 자, 그러면서 기를 좀 중시했기 때문에 이는 좀 의존적이다. 기가 바래야 이가 거기에 올라타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이의 의존성이라는 거죠. 현실 개혁을 중요시했고 실천적인 성격을 중요시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 경쟁론, 개혁 이런 거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동어문답에서 수미법을 주장했었고 신만대군 양병설, 뭐 사회 경쟁론 이런 거 제시했다. 이는 서인 계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이런 왕의 기질을 내가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성악지묘, 이런 집요한 느낌. 그래서 이인은 성악지묘고요. 선조에게 성악지묘를 냈고, 뭐 동호문답, 만원봉사, 뭐 경목요격, 이건 어린이들에게 이제 남겨준 책이고, 기자실기, 기자를 중요시한 그런 부분.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의 이런 기를 중요시하는 부분이 북학파에 영향을 끼친 거지 기자실기랑은 관련이 없어요. 기자실기는 다소 보수적인 역사책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자가 많은 걸 이해해줘, 이런 식으로 자운서원, 이의 자운서원, 해주향이야. 요거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자, 이해, 그리고 황도, 황한. 자, 그리고 이제 조선의 실학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실학은 다소 자세하게 중농학파와 중상학파로 나눴습니다. 자, 보실게요. 자, 조선의 실학 중농학파는 농업을 중시하면서 경세치용을 중요시하는 경세치용학파다. 이 토지에 대한, 토지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토지개혁에 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반계, 유형원, 이들의 호를 기억해 주시면 책을 연결할 때 좋아요. 반계, 수록, 성호, 사설이기 때문에. 자, 반계, 수록, 동국, 여지지를 남겼다. 반계, 수록에서 뭐를 주장했느냐, 균전론을 주장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신분에 따른 차등은 인정했다. 그래서 보수적인 건 조금 남아 있었죠. 양반들에게 조금 더 주자. 그래서 자영농을 육성하자. 뭐 이제 토지를 모두 다 국가가 관리하자. 뭐 이런 식의 공전제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병농일치, 그리고 토지의 그런 수확량이 아니라 면적에 따라 세금을 걷자라는 경무법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호이익, 한전론 너무 중요하죠. 특히 성호이익은 이제 그 후진양성을 하면서 이 성호학파를 만들잖아요. 뭐 그 정약용, 뭐 동사강목의 안정복, 아니면 뭐 이제 이긍익 같은 그런 인물들이 성호이익의 제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한전론을 주장하는데요. 어떠한 한계, 요거는 팔지 말아라. 영업전, 최소한의 영업전은 판매하지 말아라라는, 영업진을 제외한 것만 토지 매매를 해라. 토지 소유 최소한 요만큼은 갖고 있어야 된다. 영업전은 갖고 있어야 된다. 하한선, 최소한의 토지. 자, 그리고 이제 육조에 대해서 지장을 했죠. 뭐 벌열, 뭐 승려, 뭐 기교, 뭐 이런 게으름 등등 여서 육조. 자, 그 다음에 이제 패전론, 화폐를 패해야 된다. 성호학파를 양성했다. 자, 그 다음에 다산정약용. 다산정약용은 이제 언제 책을 많이 냈냐면 신유박해 때 이제 유배를 가서 1표 2서 막 많은 책을 남겼죠. 1표 형세유표, 2서 목민신서, 스문신서. 여전론은 뭐 1녀의 여장을 만들고 공동 경작을 한 뒤 일한 양을 적어놔가지고 이제 공동 분배를 하자, 뭐 이런 것들 주장을 했었죠. 공동 소유, 공동 경작, 이게 되겠냐 이래가지고 그러면 조금 수정을 해서 정전론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우물정자를 써서 1, 2, 3, 4, 5, 6, 7, 8집이 이렇게 나눠서 땅을 갖고 있고 가운데 땅만 요것만 공동경작하면 어떨까, 뭐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고, 정전제는 경세유표에서 주장을 했고, 여전론은 전론이라는 책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회론을 중요시했죠. 우리가 짐승처럼 막 이빨이 있고 막 손톱이 막 이렇게 있지 않은데도 사람이 이렇게 유약하게 태어난 건 사람은 똑똑하기 때문에 기술을 쓸 수 있는 것 때문이다. 이래서 과학을 중요시해서 그 기회론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수원화성을 만들었던 거중기, 화선 행차식 배달이 아이디어도 정약용이죠. 정약용은 이거 말고도 뭐 역사지리서, 뭐 마가베통 같은 의서, 뭐 이런 것도 많이 활약을 합니다. 자, 조선의 실학으로 이제 뭐라는 중상학파로 넘어갈게요. 상공업을 중요시하는 중상학파는 북학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용우생, 뭔가 이용할 수 있고 말 그대로 이득이 나는 그런 상업을 중시했다는 소리인데요.
농암 유수원, 담원 홍대용, 연암 박지원, 초정 박제가인데, 자, 유수원은 우서에서 상공업진흥을 중요시하면서 이런 산업공상의 차별 멈춰 이러죠.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 전문화를 추구했다. 내가 장사한다고 웃어? 이런 느낌으로 장사꾼을 무시하지 말아라. 지금 이 상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강조했고, 토지개혁보다는 농업의 상업적 경영이라던가 기술혁신 이런 생산성 향상을 강조했다고 하고요. 담원 홍대용은 담엄서 이마경륜에서 무조건 토지를 2결로 나눠줘라. 요 균전제 주장한 거 이마경륜에서 주장을 합니다. 그냥 똑같이 2결로 다 나눠줘라. 이런 균전제도 주장을 했고요. 의산문답 중요합니다. 의산문답에서 바로 지전론과 무한우주론 주장을 했죠. 뭐 실온과 허자의 문답식으로 지구가 얼마나 넓은지, 무한한 우주, 뭐 지구가 도는 이런 지구 자전설부터 해가지고 뭐 지전설부터 해서 이런 무한 우주론을 주장을 했다라는 거. 주의 수용은 수학서입니다. 그리고 연기는 홍대용이 연행사로 청해에 갔다 오고 나서 쓴 기행문입니다. 연행사로 갔다 왔던 기행문. 자, 그리고 화해론을 비판하고 막 그러니까 중화 사상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혼천이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자, 연암 박지원 열하일기, 이것도 역시 박지원이 연행사로 갔을 때 연행사 갔다 와서 열하일기를 쓴 것이죠. 우리도 수레를 사용하고 유통을 중시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주장한 거고. 자, 관홍소초로 쓰게 된 이유는 이제 연암 박지원이 그 문체반정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체반정으로 정조한테 혼나고 너 나라에 도움되는 책 좀 써. 이래가지고 이제 관홍소초로 쓰게 되는데, 관홍소초에 들어가 있는 한민명 전의에서 바로 여기서 한전론을 주장을 하죠. 토지 소유의 상한선 최대 몇 결 이상은 가질 수 없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자, 이거는 마치 우리가 이제 토지를 뭐 이렇게 뭐 상가를 구매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뭐 이렇게 1가구 2주택 뭐 이런 느낌으로 최대 이만큼은 못 사게 해야 된다. 이러죠. 토지 소유의 상한선, 최대니까 상한선. 요거 상한선, 하한선 요거 출제가 꽤 많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영농방법, 혁신, 상업적 농업 중시했다. 수레나 선박, 유통 중시했다. 용전론, 화폐를 더 써라. 뭐 한문소설, 양반전 이런 거 만들었죠. 양반선, 양반전, 허생전, 뭐 호질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초정 박제가는 북하기에서 우물물의 소비를 비유하면서 소비를 되게 중시했죠. 절약보다는 소비를 중시했다. 생산과 소비를 우물물에 비유했다. 자꾸자꾸 우물물을 써야지 물이 뿜뿜뿜 뿜는다. 자, 청과의 통상을 배를 이용해서 국제통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무역선을 파견하여 국제무역에 참여해야 된다. 자, 그리고 박제가는 규장각 검서관이라는 거, 유득공 박제가가 나오면은 선지 하나, 규장각 검서관 요거 꼭 나옵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박제가는 정약용이 마가회통을 만들고 마가회통이 추가적인 부록으로 종두방서, 종두법을 연구할 때 그때 같이 참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두법 연구와 관련된 책은 종두방서. 이런 식으로 또 정약용이 의서와도 관련이 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역사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고려의 역사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역사서, 예전에는 킬링 문제로 많이 활용이 됐고 막 별별 책들이 많이 나오고 막 본조 편녕 강목 막 이런 거 나오고 고금록 나오고 그랬지만 요즘엔 그런 게 안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 먼저 공부하시고 나는 이걸 완벽히 외웠어. 그랬을 때 그러한 지엽적인 것도 한번 그냥 눈에 바르듯이만 보세요. 자, 먼저 삼국사기. 자, 연도와 내용 완벽히 외워줘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100% 외우셔야 되는 고려의 역사서입니다. 기출. 자, 삼국사기 기전체죠. 삼국사기 기전체. 김규식이 인종 시기에 유교적인 합리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일만 적는다. 곰이 막 쑥과 마늘 먹고 여자 된 거 안 적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을 수 있는 일만 적는다. 그리고 신라 중심으로 서술을 했다라는 거. 발해를 알고 있었지만 안 썼다라는 거. 뭐 이런 거. 좀 보수적인 입장이 좀 있고요. 사료가 나왔을 때 뭐 자기가 우리의 삼국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중국의 역사를 보면 너무 소략하다, 간략하게 되어 있다. 내가 이렇게 삼국사에 대해서 자세히 남겨서 해와 별처럼 빛나게 하겠다. 뭐 이런 식의 남겨놓겠다라는 그런 거 인종한테 바친 진 삼국사기표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좀 키워드 위주로 기억해 주시고요. 동명왕이 주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종 시기에 이교보가 동국 이삼국집에 이런 주몽에 대한 영웅서사시입니다. 고구려 동명성왕의 업적을 칭송한 영웅서사시. 왜 이렇게 고구려사를
김규식이 기록하지 않은 건 잘못이다 이러면서 이런 고구려사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 자, 고려 초에 구삼국사를 쓰고 고구려 계승이라는 게 중요하죠. 1193, 1193. 요거를 연도로 외우고 싶다. 삼국 중에 고구려가 최고! 11! 뭐 이런 식으로. 93. 고구려 짱. 삼국 중에 고구려가 최고. 뭐 이런 느낌으로. 1145는 그냥 내가 어떻게 하더라? 사랑한다 신라를 그냥 전 외웠어요. 1145로. 그냥 그 1135가 서경천도운동이고 이거 그 뒤로 10년 뒤. 자, 해동 고승전. 고승들의 그러한 역사서를 쓴 것입니다. 자, 각훈. 고종식의 각훈이. 그럼 명종 고종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동명왕과 해동 고승전은 둘 다 무신직권기입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고종시기, 해동 고승전은 이제 약간 좀 몽골의 침략기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승려들의 업적을 썼습니다. 자, 삼국시대 승려의 30여 명의 기록. 중국에만 우수한 승려가 있는 게 아니다. 우리들도 이런 유명한 승려들이 있다. 그래서 중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다소 자주적인 입장에서 서술했다. 승려들의 전기를 모두 일일이 일러뒀다. 그래서 1215, 1215, 112, 112, 112 일러두었다. 1215. 근데 꼭 연도를 꼭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요 순서를 그냥 외우셔도 돼요. 삼동의 아무튼 그냥 순서를 외우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 동명왕편 다음에 동명왕편이잖아요. 동명명명명종, 해동 고승전 고고고고고종. 이렇게 그냥 왕만 외우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삼국유사. 삼국유사는 충렬왕 시기. 요 제왕운기와 여기 삼국유사 둘 다 충렬왕 시기입니다. 충렬왕 시기 이련이 불교사 중심으로 이런 민간설화, 야사 같은 거 수록을 했고요. 신의사관. 아니, 이렇게 신의한 일들이 이상하다고, 괴이하다고 볼 것인가? 아니다. 이것은 대단한 것이다. 이것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대로 적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기이편을 제일 먼저 서술한 목적이다라고 기이편을 쓴 내용을 씁니다. 그래서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실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고유와 전통을 중시했고, 단군시나 수록된 거 아주 중요하죠. 향가 14수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균여전의 11수, 삼국유사 14수, 향가를 가장 많이 실어놨고요. 기편에 단군시나 실어놨죠. 왕력, 흥법 이런 거 있다. 자, 제왕운기는 충렬왕. 그래서 이 삼국유사 같은 경우는 1281년부터 128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85년으로 그냥 암기하셔도 되고요. 제왕운기는 충렬왕 때 이승류가 읍조림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영사체 이런 식으로 5원시, 7원시 영사체라고 합니다. 노래하듯이 쓴 거 맞아요. 자, 그렇긴 한데 동국세년가랑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충렬왕식이니까 단군조선부터 고려 말이 아니라 단군조선부터 충렬왕까지. 단군조선부터 충렬왕 때까지 정확히는 이렇게 쓴 것이고, 통사가 아니라는 부분, 통사 X, 통사 나오면 동국통감, 동국통감이나 아니면 안정복의 동사강목의 통사입니다. 그래서 단군 신화가 수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발해 역사, 발해 역사를 썼는데 발해를 우리 역사로 기록을 했습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발해와 단군 모두 실었다. 우리 역사를 중국사와 대등하게, 중국과 비교할 정도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를 좀 자주적으로 대등하게 파악했다. 제왕운기. 사략을 내가 칸이 모자라서 안 썼나? 추가로 사략도 좀 얘기해 볼게요. 사략 같은 경우에는 이재연이 썼으며, 이재연이 고려말 이제 공민왕 때 썼죠. 그래서 요 사략은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성리학적인 유교사관, 성리학적 명분론으로 썼다. 편년체로 썼고요. 자, 연도는 1357입니다. 그래서 요렇게만 그냥 공민왕으로만 기억하셔도 돼요. 제왕운기는 어쨌든 1287, 삼국유사 다음이다. 1285, 1287, 1357.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의 역사서로 넘어갈게요. 자, 조선의 역사서 쭉쭉. 조선의 역사서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이제 조선 초에는 좀 자주적인 느낌이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16세기 그건 아예 늦지도 않았어. 기자실기 이럴 때는 조금 보수적이었다가 18세기부터는 실학의 영향을 받아서 국학이 발달하면서 자주적으로 또 바뀌게 됩니다. 자, 보시면 조선 전기. 하지만 시험에 잘 나오는 건 15세기와 18세기이기 때문에 그것만 넣었어요. 자, 15세기 고려사는 이 조선을 건국한 명분을 밝히기 위해서, 자, 고려사전류, 동국병감 모두 문종 때 완성입니다. 그래서 문종 때 완성을 했으며, 고려사 기전체, 정조전의 고려국사를 참고하여 이제 명분론이 반영됐다는 소리는 뭐냐면, 그게 없어요. 세가가 있어요. 세가.
삼국지에 본기가 있거든요. 왕의 역사 본기가 없어요. 세가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왕조 개창의 정당화로 예를 들어 우왕과 창왕은 세가에도 넣지 않고 열전에 넣었어요. 신돈의 자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고려 말이 고려가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조선을 왜 건국할 수밖에 없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담은 역사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사와 고려사 전료가 붙으면은 편년체입니다. 전료 편년체. 자, 그래서 이제 고려사 전료는 고려사를 이제 이게 편년체로 쭉 쓴 거예요. 그래서 고려사를 조금 더 신화적인 입장으로 보완을 했고, 자, 그리고 삼국사 전료는 삼국을 편년체로 쓴 거예요. 세조 때 편찬해서 성종 때 완성하였다. 서거정과 노사신 주도로, 역시 서거정만 기억하셔도 되고요. 자, 편년체로 삼국사를 썼어요. 단군조선부터 삼국사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플러스해서 삼국사 전료와 고려사 전료가 합쳐져서 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합쳐져서 이제 완벽하게 동국통감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동국통감은 단군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편년체로 통사, 최초의 편년체 통사라는 말이 나오면 이러면 이제 동국통감입니다. 통사니까 통감. 요렇게 성종 때 완성. 세조 때부터 쓰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 성종은 완성한 게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죠. 동국통감, 경국, 대전. 자, 그리고 이제 자치통감의 편찬 방식을 따랐다. 자, 조선 후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조선 후기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되는 역사서. 자, 연려실기술은 조선시대만 쓴 야사입니다. 이긍익의 조선의 정치 문화 객관적으로 정리한 야사집이다. 기사 본말체로 서술하였다. 유서, 백과사전식 기술이다. 백과사전이라고도 볼 수 있다.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동사 강목 너무 중요하죠. 동사 강목은 키워드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삼국, 무통, 그리고 문헌 고증적, 그리고 통사. 자, 정조 때 안정복이 이익의 역사 인식을 계승해가지고 좀 자주적인 역사사관으로 고조선, 단군조선부터 고려 말까지를 강목법으로 편년체, 보통 강목체는요, 편년체여야지만 강목체로 강목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년체의 그런 역사서를 본인이 타이틀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년체를 주로 강목법으로 쓴다. 그러니까 둘 다 포함된다는 거죠. 둘 다 해당된다. 자, 역사적 사실을 치밀한 고증으로 이것이 맞는지 그 문헌으로 한 번 더 팩트 체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증사학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역사적 사실의 치밀한 고증으로 고증사학의 토대를 마련. 왜 두 번 썼니 이거? 네. 자, 그리고 독자적인 사만 정통론을 강조했다. 단군조선부터 기자조선도 물론 들어가지만 마한, 삼국을 무통, 정통성이 없는 시대로 봤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통일신라 고려로 이어지는 시주 삼국 무통 기억해 주세요. 삼국은 서로 이렇게 분열하는 시기고 신라가 정통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부식은 신라의 정통성을 가지고 서술을 했고 그 뒤로도 뭐 기자실기라던가 뭐 그럴 때 좀 보수적일 때는 신라를 정통으로 인정했는데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국 무통. 자, 그 다음에 발해고. 너무 중요하죠. 유득공의 발해고, 유득공고 발해고. 그래서 역사관의 만주지방까지 발해의 역사를 아주 자세히 쓴 것이죠. 발해사 중심으로 이때 유득공이 통일신라와 발해를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규정했으며 유득공은 또 역시나 규장각 검서관이라는 거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사. 자, 이종휘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순조 때 이제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를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이 이제 마한의 역사를 뭐 이제 이어가가지고 이 이제 고구려의 역사를 또 발해가 이어가고 발해의 역사를 또 이제 고려로 이어가고 이런 식으로 좀 고구려사 위주로 썼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사를 강조했다라는 부분. 자, 마지막으로 해동 역사는요. 500여 종의 문헌 고증 요 말이 들어가야 돼요. 한치윤이 단군부터 고려까지의 그런 통사를 500여 종의 중국과 일본 자료를 참고해서 문헌 고증적으로 서술했다란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또 역시 이제 기전체인데 살짝 부족한 기전체로 썼다. 자, 이제 의학서적하고 농서만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문화사의 꽃이죠. 자, 먼저 의학서적 정리를 해보면 요거는 향약 시리즈가 많은데 요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향약 9급방은 여러분들 9급 공무원 준비 중이잖아요. 제일 처음 고려로 연결해 주세요. 9급 고려. 9급 고려말. 그래서 향약 9급방 같은 경우에는 고종 때고 그리고 고려 때입니다. 고려말. 뭐 거의 고려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뭐 몽골의 침입기긴 한데 이때 이게 8만대장경을 만들었던 대장도감에서 인사했기 때문에 연도가 8만대장경을 만들었을 거라고 하는 연도와
똑같습니다. 1236, 1251 대장도감에서 만들었다. 현존하는 최고 가장 오래된 의서다. 향약방이라는 우리의 독자적인 처방도 들어가 있다. 향약 재생집상방은 재생원에서 쓰려고 간행을 한 것이죠. 재생원에서 사용을 했고 이 재생원은 나중에 그 해민국이 해민서가 되면서 나중에 해민서로 통합이 되어 세조 때 재생원이라는 명칭은 세조 이후로는 쓰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해요. 세종 때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데 향약 채취 원령 월마다 채취하는 재미가 있다. 베스킨라빈스 생각하면서 써리원을 생각하면서 고르는 재미 이런 식으로 1431 예전엔 요것도 순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어렵게 나오면 향약 채취 원령은 월마다 이러한 약초를 몇 월에 이거를 채취하고 이거를 채취하고 이런 식으로 요걸 알아본 뒤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약초 기준으로 만든 게 향약 집성방입니다. 향약 구급방보다 더욱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약초로 그 위주로 조금 더 자주적으로 정리했다고 볼 수 있겠죠. 국산 약초의 채취 시기를 월 단위로 기록을 한 뒤 그리고 나서 2년 뒤 향약 집성방 집대성했다. 33 인삼 홍삼 삼삼 이런 식으로 33 우리 풍토에 알맞은 약재, 우리 풍토에 맞는 약재와 치료법, 좀 자주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세종의 키워드는 자주적입니다. 농사직설도 자주적인 농법서, 칠정산도 우리 한양 기준으로 자주적인 역법서, 향약 집성방도 그렇죠. 의방유치도 뭐 세계 최초라고 하는데요. 세종 때 의사가 사와야 된다. 의사사오, 1445, 의학을 집대성한 의학백과사전입니다. 이거 세종 때 만들었던 의학백과사전.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의보감. 동의보감은 광해군 때 허준으로 하여금 동의보감을 편찬하게 하였다. 1610 동의보감은 세계 기록문화유산이라는 게 또 중요합니다. 허준의 전통 한의학 체계. 요거는 지금도 한의학 거기서 아직도 공부하는 곳이잖아요. 중국과 일본에서도 간행을 했다. 몸의 치료뿐만 아니라 마음의 치료도 중시했다. 침구 경험방은 침과 관련된 겁니다. 이 허준이 내가 침술은 허임을 못 이긴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인조 때 허임이 침구술을 집대성해서 만들었다. 자, 그리고 이제 마가외통 은근히 많이 나오죠. 정조 때 역시 정약용의 활동 시기 정조. 그래서 정약용이 마진을 연구해요. 자기 아들이 마진을 앓다가 죽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진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안에 부록으로 되어 있는 종두방서에서 종두법도 연구하였다. 자, 항상 이 의서가 나왔을 때 가장 앞에 나열될 의서가 향약 구급방이고 마지막에 나열될 건 동의수세보원입니다. 사상의서. 요거는 여러분 과보기억연도예요. 1894. 동의수세보원에서 이재말가 사상의사. 그거 아시죠? 소음인, 소양인. 손이 차고 잘 체하면 소음인 막 그런 거 요즘에도 많이 하잖아요. 태양인, 태음인. 사상의학을 확립하였다. 이재마.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서는 이제 먼저 농상집요. 농상집요는 충정왕 때 이함이 원에서 들여왔다. 이제 고려 말에 원에서 들여왔다. 항상 나열할 때 이것도 제일 처음이다. 농상집요 원나라 스타일. 근데 좀 우리나라랑 안 맞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세종 때 정초부터 직설적으로 그렇죠. 농사직설 우리 농법서 노농들에게 늙은 농분들에게 일일이 물어봐가지고 정말 실제로 어떻게 농사를 짓는 게 정말 좋은지 우리 풍토에 맞는 농사법. 여기서는 모내기법을 추천하진 않았지만 소개는 합니다. 소개는 모를 키우는 방법은 직파법과 모내기법이 있다까지만.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수리시설이 이때 확충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권유하진 않아요. 이제 모내기법을 적극적으로 권유한 건 나중에 농가 집성 효종 때. 자, 금양장로긴 금양이라는 지역이 시흥이라는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 강희맹이 그쪽으로 귀농해가지고 시흥 지방에서 실제로 농사졌던 농법을 소개했던 게 이제 성종 때 금양장로. 그리고 뭐 이 강희맹의 형인 강희안이 만들었던 양화소록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양화소록은 사실 농법사라고 하기에는 좀 원희에서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도 원예인들에게는 아직도 읽히는 책이라고 합니다. 양화소록은 강희안. 그래서 강희안 같은 경우에는 그림도 좋아했기 때문에 조선 전기의 고사관수도라는 그림도 그린 사람이에요. 이렇게 바위 위에서 생각하고 있는 뭐 선비 그림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농가, 집성, 집대성. 뭔가 집대성 느낍니다. 이게 뭔가 농상집요랑 농가 집성이랑 막 직설 너무 헷갈린다. 그러면 집대성을 생각하세요. 집대성. 아시겠죠?
집대성. 자, 그래서 효종 때 신속하게 집대성. 그래서 조선 전기 농서를 모두 집대성에서 정말 편찬하고 모내기법 확산에 기여하고 모내기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색경, 박세당의 색경. 박세당 같은 경우에는 사문난적으로도 유명하죠. 박세당은 사문난적으로 몰렸지만 죽음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전기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농법서 같은 거나 쓰고 이렇게 이제 처사로 지냈기 때문이죠. 윤휴만 죽었죠. 경신왕국 때. 자, 그리고 이제 상권은 토지에 대한 품종, 뭐 학원은 양잠법 같은 식으로 여러 가지 농법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산림 경제가 들어가면 약간 백과사전식으로 다양한 내용을 쓴 겁니다. 숙종 때 홍만선이 뭐 원예, 특용장, 뭐 임원, 목축, 양봉, 물고기, 양식 이런 식의 농촌 생활 백과. 자, 그리고 해동농서는 해동이 붙잖아요. 정조가 이때 당시 고금 도서 집성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유명한 그런 중국의 백과사전 그런 많은 책들을 수입을 막 대량으로 합니다. 이제 그런 국가 사업을 했을 때, 야, 네가 딱 봐서 농서도 우리나라에 도움된 것만 좀 추려봐라. 그래가지고 그 많은 중국의 농서에서 우리가 좀 도움될 만한 것만 추린 게 해동 농서예요. 정조 때 서호수, 해동 농서, 서호수, 히읗. 중국의 농업 기술을 수용하되 우리 스타일대로 그것을 이제 농법을 개량해서 낸 책이다. 그래서 서호수의 아들이 서유구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해동 농서가 먼저야. 정조 때 정조의 아들이 또 나중에 이제 순조, 그 다음에 헌종, 그죠? 그래서 임원경제지는 나중에 이제 헌종 때 이제 만들게 되는데 서호수의 아들로 이 홍만선은 산림경제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농촌생활 백과서 임원경제지 같은 경우에는 견종법을 소개하는 그 사료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이랑과 고랑, 이 견종법은 이렇게 했을 때 고랑에 고여 있으니까 고랑에 씨를 뿌리고 뚜껑 뭐 이제 박에다가 두레박에다가 구멍 뚫어서 씨를 뿌린다. 뭐 이런 식으로 견종법, 고랑의 기역, 견종법의 기역 이렇게 북석의 절풍을 막아준다. 자, 이렇게 해서 농서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정치사보다는 그래도 좀 빨리 끝난 것 같네요. 이제 문화사. 여러분 뭐 이러면 무조건 댓글로 이런 얘기를 하실 거. 이것만 보면 100점인가요? 그러시면 안 되지. 공무원 한국사인데 지금 저는 여러분들을 리마인드 해주면서 총정리 해드리는 거지. 뭐 이것만 공부해서 되겠어요? 지금 쭉 보면서 내가 좀 몰랐던 부분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구나. 뭐지 왜 생소하지? 나 2주 뒤에 시험 보는데 뭐 이런 마음이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공부하셔라. 내가 뭐를 알고 뭐를 모르는지. 제가 이거 프린트 다운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밑에 이제 링크 더보기에다가 넣어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공지사항에도 올릴 거고 이제 뭐 애들 지금 수강생이 아니신 분들도 받을 수 있게끔 한국사 달인 카페 한능건 카페에다가도 올려놓을 거니까요. 뭐 잠시 가입해가지고 다운받으시던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정치사와 사회, 경제, 문화사를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이것뿐이네요. 마지막까지 최대한 정리하시고요. 너무 이제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려운 문제 연연하지 마시고 차라리 한능건 문제 같은 거 계속 푸시면서 본인이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 중에서 내가 뭘 틀렸고 뭐가 취약한지 그걸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오답을 확실하게 정리하세요. 틀린 거 또 틀리면 답이 없습니다. 그쵸? 틀린 거 또 틀리지 않도록 아주 그냥 틀린 거 또 틀리기만 해봐 아주 그냥. 그리고 이제 제 동영 문제 정말 제가 열심히 많이 문제 냈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동영 문제 다 그런 스타일에서 나올 거야. 동영 문제에서 비슷한 거 나왔는데 틀리기만 해봐 아주 그냥. 무조건 100점입니다 여러분. 100점. 내가 뭐 인심 썼다. 한 개까지 틀리는 거 인정. 자, 여러분들 한국사는 이제 100점 맞아야 되잖아요. 아주 쉽게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파이팅 하시고 침착하게 찍는 것도 본인 감각에 맞춰서 마지막에 고치지 말고 처음 찍은 걸로 계속 가시고요. 꼼꼼하게 너무 멘탈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어려우면 남들도 어려우니까 침착하게 실수 없이 100점 맞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험 잘 보시고요. 자, 여러분들 100점 소식 DM으로 많이 알려주시고 여기다 댓글로도 100점 맞으셨으면 꼭 댓글 써주시면 너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공무원 시험 합격의 기운 써드릴게요. 합격! 화이팅! 안녕!